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 수업 두 번째인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온라인 수업 출석을 반드시 제때제때 해줘야 됩니다. 온라인 수업을 제때 듣지 않으시면은 여러분과 제가 같이 피곤한 상황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매 시간 끝나고 전화와 문자를 돌려야 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어머님들이 이제 연락을 받고 여러분에게 왜 안 들었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피차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수업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때 밀리지 마시고요. 작년보다 우리가 온라인 수업의 출석이 많이 빡세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우리는 이제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농경사회와 목축사회, 농경사회와 유목사회에 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만날 것은 15페이지에 있는 농경사회입니다. 제가 좀 그림을 좀 더 복잡하게 나온 다른 그림을 가져왔어요. 여기에서는 반농사와 벼농사 모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이 지역을 반농사라고 나온 걸 보여줬는데, 여기가 뭐 혼합적으로 반농사도 짓고 벼농사도 짓는, 논농사와 반농사 둘 다 가능은 할 거예요. 다만 여기는 아무래도 반농사의 좀 이로운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반농사라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가장 먼저 시작된 농사의 형태는 반농사입니다. 반농사는 황하강 유역에서 시작이 되어서 전파가 되었고요. 조, 수수, 콩 이런 것들이 재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반농사는 생산량이 많지가 않아요. 농사 지어서 나온 게 그 당시에 농기구가 좋은 게 있을 게 없어요. 지금처럼 무슨 뭐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 이런 것처럼 뭐 쇠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이 당시는 뭐 돌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니까 아무래도 농기구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농사의 생산력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와 농경과 별도로 채집이라던가 사냥, 뭐 고기잡이 이런 거를 통해서 부가적으로 생산물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경과 다른 게 콜라보레이션을 해야지 인간 생활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반면 벼농사는 기원전 6천년경에 어디냐? 양쯔강, 창장강, 이 창장강 유역에서 집중적으로 시작됐어요. 여기 있는 허무두 유역에서 나온 게, 유적지에서 나온 게 15페이지 아래에 있는 벽씨. 벼의 씨를 보니까 이 지역에서 벼농사가 이루어졌구나. 여기는 애초에 비도 많이 오고 땅도 기름져가지고 여기는 뭐 벼농사 짓기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벼농사를 지으면서 벼농사가 전파가 되어 가는데, 이 벼농사는 반농사랑 달리 많은 양의 노동력이 필요해요. 옛날이나 우리 조선시대나 무슨 뭐 명나라 시대나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농사는 많은 양의 노동력이 필요해요. 지금은 노동력을 기계로 떼어버리지만은 기계가 없는 옛날에는 많은 양의 노동력으로 농사 짓고 벼 심고 잡초 뽑고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겁니다. 즉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만 전래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일로 사람들이 이사를 하면서 이주를 하면서 그 지역에 이 벼농사가 전파가 되는 인구 이동과 연결된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인구 이동과 벼농사의 전파는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 다시 정리합니다. 반농사가 가장 처음에 실시됐지만은 이거는 황하강 유역입니다. 그리고
주로 밭농사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채집, 수렵, 어로 등등 다양한 형태의 이런 생산 활동을 통해서 생활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벼농사 지역은 다른 거 했나요? 뭐 기본적으로 벼농사는 단독적으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뭐 다만 뭐 취향에 따라서 고기는 잡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벼농사는 생산량이 원체 많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여튼 제가 계속 지난 시간부터 벼농사에서 강조한 게 뭐였냐? 물입니다. 강수량이 많이 확보되고 저수지와 같은 물 확보 시설이 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는 물을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물을 저장해 놓는 저수지 혹은 강가에 사람이 사니까 이 강의 홍수를 막기 위한 제방시설 뭐 이런 것들이 발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한 이 농사가 바쁠 때는 정말 많은 노동력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 노동력을 필요할 때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강한 지도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 농경사회는 다른 유목사회에 비해서 좀 더 중앙 집권적인 노동력이 빨리 등장했고 이런 집권의 형태가 중앙 집권의 형태가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뭐 왕, 황제, 천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더욱더 세력이 커지는 겁니다. 제가 교과서에는 없지만 사료를 하나 들고 왔어요. 이게 하라는 왕조. 제가 설명 안 들었네. 이 중국 역사가 하, 상, 주, 뭐 춘추, 전국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문헌상 최초의 국가는 하예요.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문헌상 최초예요. 유적지는 없어요. 중국 애들이 어떻게든 하 왕조의 유적지를 찾고자 하지만은 지금 하 왕조 같은 게 있는데 그게 하 왕조라고 확실하게 오피셜리하게 땅땅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상 왕조는 유적으로 발견된 최초입니다. 여기는 유적이 존재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상 왕조가 최초이고 문헌상 사마천의 사기와 같은 문헌상 가장 먼저 나온 게 하인데 하 왕조를 세웠다는 우왕의 이야기입니다. 좀 발음이 그러네. 우왕. 자, 우왕이 이제 당시에 황하강에서 자꾸 황하강에 홍수가 심하니까 우왕의 아빠가 그 황하강의 홍수를 막으려다가 실패해서 좌천당해서 나중에 죽어요. 그러니까 우왕은 자기의 아빠가 실패를 했고 우왕이 우가 당시에 그걸 이어받아서 그 황하의 홍수를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기록이 왜 나왔냐? 옛날에 홍수를 관리하고 이 벼농사를 보급하고 이런 것들이 당시에 매우 농경사회에서 중요하게 구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 백성들에게 벼의 씨를 나누어 줬대요. 낮고 습한 지역. 이때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도 벼농사는 물이 많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이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홍수를 막는 데 성공했고 이 홍수를 막아낸 공으로 우왕이 왕으로 올라서 하왕조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즉 그만큼 홍수 관리, 홍수 컨트롤과 농사의 보급이 이 당시에 매우 중요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한 이런 거를 볼 때 중앙 집권적 권력이 어떤 형태로 출현하게 되었나, 이 농사로 나오는 잉여 생산물들이라던가 이 농사에 필요한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거대 권력의 등장, 이런 것들이 다 농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사료적인 근간인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사료라서 교과서에는 없고 제가 그냥 찾은 겁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16페이지의 목축, 유목민족입니다. 우리가 유목민족, 목축 이런 거를 떠올려 볼 때 가장 떠오르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게르라고 하는 몽골의 이동식 가옥이에요. 또는 여기 이 여자가 뭘 촥 듣고 있죠? 막걸리 아닙니다. 이거 마유주예요. 마유주. 말의 젖으로 만든 바로 그 마유주. 이런 게 우리가 뭐 몽골, 유목민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에요. 자, 일단 이 유목은 우리가 1차 시대에 설명드렸던 1강에서 설명을 했던 농경이 불가능한 한대 지역, 건조기후, 고원과 사막 이런 지역의 사람들이 농경을 못하니까 이제 다른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즉 가축을 키워가지고 이 가축을 바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축도 두 가지가 있어요. 방목과 유목. 방목은 얘들은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정한 필드에다가 가축을 풀어놓은 겁니다. 즉 가축을 풀어놓고 키우는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얘들은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 말이나 소 같은 것들이 먹을 먹이들이 떨어지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유목은 무엇이냐? 이 가축들이 먹을 먹이들이 많지가 않은 경우에 계속 이동하면서 가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볼게요. 비유상 뭐 온라인 RPG 게임으로 자 사냥터가 있습니다. 자 사냥터에 몬스터들이 막 있어요. 여기에 들어와서 열심히 사냥을 해서 경험치를 얻고 골드를 얻어요.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레벨업을 하면서 사냥 속도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어느 순간 이 필드에 몬스터가 없고 나만 있어요. 없어. 나와서 죽이는데 기다려야 돼요. 이런 뭐냐? 사냥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 얘는 뭘 해야 되냐? 바로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새로운 사냥터에서 몬스터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좀 러프한 설명인데 이게 바로 유목의 이론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가양동에 와서 가양동에서 말과 소를 키우는데 어느 순간 가양동에서 말과 소가 먹을 풀이 나오질 않아요. 너무 많이 먹어. 안 자랍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 가양동에서 등촌동으로, 가양동에서 화곡동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다른 동네에서 다시 가축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게 유목이에요. 즉 방목은 이동하지 않아요. 유목은 이동을 합니다. 아무래도 방목보다 유목이 좀 더 상황이 척박합니다. 방목은 어느 정도는 풀이 많이 자라는 지역이고 유목은 풀이 정말 별로 안 자라는 지역에서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유목민의 모습을 아무래도 얘들은 유목민들은 이동을 많이 하니까 그들의 집을 해체해서 빨리 들고 가야 돼요. 만약에 유목민족들이 집을 작정하고 짓는다? 의미가 없어요. 얘들은 집은 그냥 그때그때 생활하는 거지 집을 무슨 뭐 30년, 40년, 50년 거기에서 계속 주구장창 살 게 아닙니다. 집을 빠르게 해체해서 들고 빠르게 설치하는 이동식 가옥, 여기 있는 게르 같은 이동식 가옥을 주로 선호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원체 척박해가지고 가축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생활이 유지가 안 돼요. 뭘 해야 되냐? 동시에 그 초원과 사막 그런 데에 돌아다니는
야생 동물들, 뭐 말, 무슨 뭐 늑대, 표범, 막 이런 거를 잡아가면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 뭐 늑대 가죽, 여우 가죽 이런 것들을 농경 민족과 교역을 하면서 야 우리가 이번에 여우를 잡았는데 여우 가죽 좋지 않냐? 야 만져봐 만져봐 이러면서 여우 털 목도리를 주고서 쌀을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그들의 생활의 터전이나 마찬가지인 말, 소 이런 것들을 매우 중시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목축을 하는 유목민족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정말 안 좋은 범죄가 말이나 소 같은 가축을 죽이고 낭비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 것들은 절대 못 봐줍니다. 왜 그러냐? 그들에게 말, 낙타, 소와 같은 거는 삶의 전부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에요. 가축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들은 강한 노동력이 필요가 없어요. 앞서 농경사회처럼 응집된 노동력을 보여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원의 부족들 규모가 작은 부족들이 서로 있는데 이 부족의 장들 그 지역에서의 부족장의 권한이 큽니다. 단 이 부족들이 모여있는 국가, 유목국가 여기에 왕은 권한이 없어요. 부족장의 힘이 세지 부족장들이 모여서 선출하는 유목 제국의 왕은 그 힘이 세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는 그 왕이 자기가 다른 애들을 찍어 누르는 게 아니고 부족장들이 모여서 선출을 했고 이들을 하나로 합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은 이거를 여러 개의 부족들이 모인 거를 만약에 하나로 통일할 수 있다면은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오겠죠. 그게 바로 징기스칸, 나중에 배울 몽골 제국이 이런 부족들을 통합해서 거대한 중앙 집권을 이루었던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전 세계를 누빈 거고요. 오늘 좀 설명이 러프해지네요. 일단 이게 목축민들, 유목민들의 생활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농경사회는 기본적으로 반농사와 벼농사가 있고요. 물이 매우 중요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게 매우 또한 중요했기 때문에 강한 중앙 집권 국가가 등장할 수 있었어요. 반면에 유목민족은 농경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척박한 사막과 고원 지역이에요. 그래서 방목과 유목으로 나뉘는데 좀 더 척박한 지역이 유목입니다. 방목은 그래도 키우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키우는데 영향이 없어요. 이들은 빨리빨리 이동하도록 이동식 가옥을 가지고 거주를 하며 이제 가축을 매우 중시하고 이들이 사냥을 통해서 얻은 가죽 같은 동물 가죽으로 농경 민족과 교역을 합니다. 유목민족은 또한 농경 민족과는 다르게 중앙 집권은 성공하기 힘듭니다. 부족장의 힘이 컸어요. 자, 유목민들은 어떤 생활을 했나를 살펴봅시다. 사기의 흉노도 최초의 유목민족이라 불리워지는 국가 애들이에요. 동아시아의 문헌상 최초로 등장하는 유목민족. 전 세계가 아니고 동아시아.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물과 풀을 따라 이 물과 풀 뭐에 필요하냐? 가축을 키우는데 필요한 물과 풀을 따라 옮겨다니면서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농경을 짓지 않아요. 사실 농사를 얘들이 짓기 싫다기보다는 지을 수가 없어요. 한가할 때는 사냥합니다. 짐승을 사냥해서 모피로 거래하겠죠. 위급할 때는 모두가 싸움에 참여하고 침략하고 공격하는데 여기는 약간 뭐랄까
이거를 쓴 사람이 사마천 농경 민족이기 때문에 약간 유목민족을 멸시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약간 그들이 천성이래요. 이게 무슨 디스예요. 자, 이익이 있으면 달려가 예의란 건 멀지 못했다. 여기는 다 어떻게 보면은 뭐 장정들이 살찌고 기름진 걸 먹고 노약자가 나머지를 먹고 이런 것들 다 농경 민족의 입장에서 유목 민족을 디스하는 겁니다. 멸시하고 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좀 감안을 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들은 왜 공격을 하느냐? 그들이 만약에 먹고 살 게 없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다른 민족을 공격하는 겁니다. 과거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고구려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만주 지역 그 고원 지역에 살기, 농경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던 고구려가 이런 거를 많이 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이거는 이 유목생활하면서 사냥을 하고 목축을 하는 장정들이 먼저 좀 힘을 쓰기 때문에 좋은 걸 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흉노라는 민족의 성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마천이 그들을 멸시하고 썼는데, 여튼 이 사료를 볼 때는 흉노민족, 유목민족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유목생활하고요, 가축 키우고요, 사냥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농경 민족과 유목 민족, 여기랑 교과서는 북방 민족으로 표현을 했어요. 왜냐면은 모두가 다 유목 민족은 아니니까 통칭해서 북방 민족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둘이 어떤 관련이 있냐? 기본적으로 유목 민족들, 북쪽의 북방 민족들은 전투력이 향상이 됩니다. 점점. 그 원인은 뭐냐? 말 안장, 여기 있는 말 안장과 이 발에 걸치고 있는 발걸이, 한자로는 등자라고 해요. 이 말 안장에 타고 발을 걸면서 안정적으로 활을 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누워서요. 누워서. 심지어는. 즉 이들은 말과 이렇게 생활하면서 말 위에서 사용하는 전투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고 말을 발탕으로 한 화끈한 기동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농경 민족들의 느린 병사들의 걸음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기원전 3세기 말 한 이게 대략 춘추 전국 시대예요. 대략 한 이쯤입니다. 그때쯤에 흉노가 몽골 고원에 등장해서 이 춘추 이전에도 이민족은 있었는데 흉노 같은 거대한 전투력을 가진 유목 민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흉노가 등장했고 이후에 선비족, 돌궐, 위구르, 거란, 몽골 등 다양한 형태의 유목민족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게 북방민족은 유목민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만주 지역에, 이 만주는 야생동물들이 많습니다. 담비나 여우, 늑대, 표범 이런 것들을 사냥하면서 생활하는 수렵민족인 여진족도 있어요. 자, 여진이 세운 게 뭐가 있냐? 금과 청나라가 있고, 몽골이 세운 게 원나라가 있어요. 거란이 세운 거는 요나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북방민족들은 이제 중국을 침략해서 농경 민족을 지배하면서 국가를 세우기도 합니다. 거기 17페이지에 거기 있습니다. 17페이지에 여기 북위로 17페이지의 표를 보시면은 이 북방 민족들이 중국의 일부나 중국의 전체를 지배한 왕조들이 나와 있어요. 이들은 일반적으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사냥해서 벌어들인 가죽이나 희귀한 것들을 농경 민족과 교류를 하면서 이제 농경 민족의 식량을 얻어왔습니다. 식량이나 비단
이런 것들 얻어왔어요. 근데 이게 이 특정 상황에서 너무 갈등이 심해지면서 더 이상 농경민족이 유목민족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 거래를 끊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유목민족이 농경민족을 습격하고 침략하고 공격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계속 갈등이 발생하면서 이 둘 사이에 이제 건너지 못하는 강이 하나 흐르면서 서로가 서로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갈등의 양상이 나타나요. 그 교과서에는 기후 변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구절입니다. 다른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기후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이 저자의 논리는 뭐냐면은 당시에 기온이 내려가면은 이제 목축에 매우 불리해지고 식량이 매우 없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침략이다 라는 게 이 교과서 저자의 논리입니다. 이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모든 유목민족의 침략과 공격을 이거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거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거란족 같은 경우는 거란족의 침략은 기후변화와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가만히 보시면은 1200년부터 계속 온도가 낮았어요. 참 애매한 거예요. 여튼 간에 좀 복잡했습니다. 여튼 이 저자서 여튼 이 교과서의 저자에는 말로는 기후변화도 영향을 준다. 여튼 이 교과서의 저자 말로는 기후의 변화도 유목민족의 침입과 연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그래요. 일단 이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개소리는 아닙니다. 충분히 설득력은 있지만은 다만 이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법칙은 아니라는 겁니다. 설득력은 나름 있어요. 오늘 좀 설명이 어려웠네요. 그럼 일단 이 농경민족과 북방민족이 어떻게 서로를 멸시하고 어떻게 갈등이 발생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나왔던 한족과 흉노족의 인식 차이이고 페이지는 19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한나라 여기 한나라는 당연히 농경민족이에요. 사자가 말합니다. 흉노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막사에 살고 즉 근본도 없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계물 아내로 삼고 형제가 죽으면 남아있는 형제가 그의 아내를 맞는다. 이게 다른 말로 형사 취수제라고 해요. 형이 죽으면 형수님을 자기가 아내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조정에서 예의도 없다 이러면서 말 그대로 너네는 근본도 없고 예의도 없이 어떻게 형이 죽으면은 형수님을 데려가냐, 이게 참 근본도 없다라고 멸시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서 흉노에 귀순했던 중학렬이 말을 합니다. 야, 우리가 그러는 이유는 아버지, 아들, 형, 동생이 죽으면은 대가 끊기니까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다. 우리가 근본이 없는 게 아니라 대가 끊기는 걸 막기 위한 거다. 야, 니들 농경민족들은 니들을 돌이켜봐라. 니들이 치렁치렁한 옷을 살랑살랑 움직이면서 머리에 관을 쓰고 에헴 그래봤자 무슨 쓸모가 있냐라고 중학렬, 이 흉노에 귀순한 중학렬도 농경민족을 디스하는 겁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디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해야 될 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농경민족의 기록에만 의존해가지고 흉노 나쁜 새끼들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유목민족은 그들의 생활이 있고 그들의 생활을 선과 악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자연환경에서 그들이 생활을 한 거예요.
농경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경과 유목은 각각의 뭔가 이 가치관에서 선과 악이 없고 좋고 나쁘고 우월한 게 없어요. 우월하고 열등한 게 없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유목민족 나쁘다로 여기지 말고 유목은 유목대로, 농경은 농경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뭐 북방은 북방대로 이런 식으로 각자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농경민족과 목축민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들의 생활상과 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만나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시간까지의 동아시아사 학습은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사의 총론이에요. 총론. 전체적인 측면으로 살짝 본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석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부터 쭉 지나가면서 동아시아 역사 시대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차례대로 만나볼 것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